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주제는 바로 창세기 1장의 프레임워크 해석입니다. 네, 특히 개혁주의 신앙고백 전통 안에서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께는 더욱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R.V. 맥케이브 박사가 이 프레임워크 해석을 아주 날카롭게 분석한 두 편의 논문이 주요 자료가 될 텐데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핵심 주장이 뭔지, 근거는 또 뭔지, 그리고 비평까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프레임워크 해석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일단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맥케이브의 비평을 통해서 이게 성경적으로 얼마나 타당한지, 특히 우리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도르트 신조 같은 그런 관점에서 한번 평가해 보는 거죠. 좋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도대체 프레임워크 해석이란 무엇인가요? 핵심을 말하자면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중안 있잖아요. 이게 문자 그대로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시간 순서가 아니다. 네, 그보다는 어떤 문학적인 틀,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라는 거죠. 비유적이고 또 주제별로 배열되었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게 1924년에 네덜란드의 아리 노르트지 교수가 처음 제안했고요. 그 뒤로 리더보스, 그리고 아마 가장 널리 알린 사람은 메러디스 클라인일 겁니다. 이런 학자들이 주요 지지자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창조 기사에 나오는 날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 하루가 아니라 어떤 비유적인 기간으로 본다는 거군요. 그래서 창세기랑 오래된 지구 연대론 같은 현대 과학 이론 사이의 긴장, 이거 좀 해소하려는 시도, 이렇게 봐도 될까요? 프레임워크 지지자들 본인들은 꼭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오히려 이 해석이 순전히 성경 본문 자체의 문학적, 신학적 특징에 근거한 거다.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외부 과학 이론에 맞추려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아,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클라인 같은 경우 순전히 해석학적 고려 사항들이 신적 저자가 창조 기록을 위해 비유적 틀로서 일상적인 주관 형상을 사용했다는 결론을 강제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고요. 또 아이언스랑 클라인은 프레임워크 해석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지구가 젊다, 혹은 늙었다고 믿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구 나이에 대한 특정 입장을 강요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흥미롭네요. 성경 해석 자체에 근거한다고 주장하는군요. 그럼 그 구체적인 논점들, 그 근거가 되는 주장들은 뭔가요? 맥케이브는 그걸 어떻게 요약하고 있습니까? 맥케이브는 프레임워크 이론을 떠받치는 네 가지 주요 기동, 네 가지 주요 논제를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창세기 1장의 비유적 성격과 주제적 배열입니다. 비유적 성격. 네, 문체가 좀 시적이고 대칭 구조 같은 게 보이니까 이게 연대기적 순서가 아니라 주제별로 봐야 한다. 이런 거죠. 둘째는 통상섭리라는 개념인데요. 통상섭리요? 네, 창세기 2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이 구절이 창조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일반적인 자연 법칙, 즉 통상섭리를 사용하셨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아, 창조 때도 자연 법칙이 작동했다. 그렇죠. 셋째는 끝나지 않는 일곱째 날입니다.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말이 없잖아요? 네, 없죠. 그걸 근거로 이 날은 문자적인 하루가 아니고 영원히 계속되는 날이다. 그러니까 다른 날들도 다 비유적이다. 이런 논리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들리니 모르는데요. 그리고 넷째가 이중 영역 우주론이라는 건데요. 이중 영역 우주론? 네, 창세기 1장이 땅의 언어, 예를 들어 날, 저녁, 아침 이런 단어를 써서 사실은 하늘에 보이지 않는 실제와 시간을 은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와, 네 가지 다 정말 만만치 않은 주장들인데요. 그럼 맥케이브는 이 첫 번째 논제,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문학적 구조 때문에 연대기적으로 읽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뭐라고 반박하나요? 여기가 좀 핵심적인 논쟁 지점 같아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여기가 정말 해석학적으로 가장 치열한 전쟁터라고 할 수 있어요. 맥케이브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아주 강력한 반론을 제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창세기 1장은 시가 아니라 역사적 서사, 내레티브다라는 점이에요. 시가 아니라 서사다. 네, 히브리어시의 가장 큰 특징이 평행법, 패럴렐리즘인데 창세기 1장에는 이게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시편 같은 명백한 시하고는 확실히 다르죠. 오히려 창세기 1장에는 히브리어 역사 서술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 바로 바부 연속법, 워우 컨세큐티브, 이게 압도적으로 많이 쓰였다는 겁니다. 바부 연속법이요? 네, 히브리어 동사 앞에 바부,
그러니까 그리고라는 뜻의 접속사가 붙어서 연속되는 사건을 나타내는 문법 형태인데요. 맥케이브 분석에 따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 사이에 이게 무려 55번이나 나온다고 해요. 55번이요? 네. 와, 네. 특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할 때 그 와요메르 엘로힘 이게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표현 자체가 사건이 순서대로 착착 진행됐다는 걸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거죠. 창세기 49장 같은 시가 장례랑 비교해 보면 이 문법 형태 사용 빈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와, 그렇군요. 문법 자체가 이야기의 순찰성을 그냥 가리키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럼 그 날 자체에 대한 해석은 어떤가요? 맥케이브는 창조의 날들이 문자 그대로의 그리고 순서대로 번호가 매겨진 날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우선 히브리어 단어 욤, 이 단어의 용례를 보면요. 구약 전체에서 이 욤이 숫자, 특히 서수랑 같이 쓰일 때, 예를 들어 넷째 날 이런 식으로 쓰일 때는 거의 예외 없이 문자적인 하루, 24시간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아, 숫자랑 같이 쓰일 때요? 네, 이런 용례가 350번 이상 나타나는데 아주 일관되게 문자적인 날을 가리킨다는 거죠. 특히 출애굽기 24장 16절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어떻게 보면 하늘 영역과 관련된 그런 상황인데도 명확하게 6일 그리고 일곱째 날 이렇게 문자적인 날짜를 언급하거든요. 이건 프레임워크의 이중연역 우주론 주장에도 좀 도전이 되는 부분이죠. 그렇겠네요. 게다가 창세기 1장 각 날 끝에 반복되는 구절 있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와히 에레브 와히 보케르. 네, 매일 나오죠. 이 구절 자체가 문자적인 하루의 경계를 아주 명확하게 설정해 준다는 거예요. 에레브, 저녁과 보케르, 아침, 이 단어들 자체도 성경 다른 곳에서는 항상 문자적인 날의 일부를 가리키는 단어들이고요. 하지만 프레임워크 지지자들이 자주 지적하는 부분 있잖아요. 첫째 날에 빛이 창조되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 이 광명체들이 만들어지는 순서. 이게 좀 이상하지 않냐? 이게 바로 주제별 배열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맥케이브도 당연히 이 부분을 다루는데요. 그는 첫째 날과 넷째 날의 기록을 자세히 보면 이게 단순한 반복이나 재언급이 아니라 명확한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구별이 있다. 네, 첫째 날은 하나님이 빛,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오르, 5월죠. 이 빛 자체를 창조하시고 나누시고 이름까지 지으셨어요. 반면에 넷째 날은 하나님이 어떤 특정 기능, 뭐 징조나 계절, 날짜, 해를 세는 그런 기능을 위해서 광명체들, 이건 히브리어로 메오로트인데요. 이 광명체들을 둘째 날 창조된 궁창에다가 만드시고 두신 거라는 거죠. 아, 창조, 크리에이트와 제작, 메이크의 차이 같은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넷째 날의 사건은 첫째 날과 둘째 날의 창조를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둘째 날 만들어진 궁창에 광명체를 두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순서가 아주 논리적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모순이 아니라 점진적인 창조 과정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럼 창세기 1장의 그 반복적이고 좀 양식화된 구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점도 프레임워크 해석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잖아요. 맞아요. 맥케이브도 창세기 1장이 양식화된 서사라는 점 자체는 인정합니다. 뭐 하나님이 이르시되 명령과 성취, 평가, 그리고 저녁 아침, 후렴구 같은 게 계속 반복되죠. 하지만 그는 양식화된 서사라고 해서 반드시 비연대기적인 것은 아니다. 이 점을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아, 양식화되었다고 꼭 시간 순서가 아니란 법은 없다. 그렇죠. 성경에도 보면 민수기 7장에 12지파가 12일 동안 봉헌물을 드리는 기사가 나오는데 굉장히 양식화되어 있지만 명백히 연대기적인 순서를 따르거든요. 오히려 프레임워크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그 대칭구조, 뭐 1일과 4일, 2일과 5일, 3일과 6일이 짝을 이룬다는 거요. 이거 자세히 뜯어보면 잘 안 맞는 부분도 많고 좀 억지스러운 면이 많다고 비판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바다는 둘째 날 창조됐는데 바다 생물은 다섯째 날 창조되잖아요.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대칭이라고 보긴 어렵죠. 그래서 앞서 말한 그 바브 연속법이 이끄는 순차적인 흐름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본문에 충실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문학적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정말 치열하네요. 그럼 맥케이브는 이 외에 다른 프레임워크 논제들, 아까 말씀하신 통상섭리나 끝나지 않는 일곱째 날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비평을 이어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맥케이브는 프레임워크의 다른 기둥들에 대해서도 거의 동일한 해석학적 엄밀함을 가지고 접근해요. 예를 들어 두 번째 논제, 통상섭리 주장의 근거가 되는 창세기 2장 5절 말씀 있잖아요.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네. 프레임워크 쪽에서는 이걸 보고 창조주간 내내 비도 안 오고 일반적인 자연 과정만 있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맥케이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구절은 창조주간 전체에 대한 보편적인 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뒤에 이어질 에덴 동산 이야기의 배경을 설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배경 설명이요? 네, 즉 특별한 종류의 식물들, 히브리어로 시아흐 핫사데들의 관목이나 에세브 핫사데들의 채소 같은 것들이 아직 없었고 또 그것들을 경작할 사람이 필요했다는 점을 미리 말해주기 위한 아주 문맥적인 설명이라는 거죠. 오히려 창세기 2.7절부터 나오는 바브 연속법을 보면 그 상태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동산을 만드시는 순차적인 행동이 이어진다는 걸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창세기 2장 5절이 창조 주간 내내 하나님이 기적 없이 일반적인 방식만 쓰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에덴이라는 특정 공간에서 인간의 경작이 필요한 어떤 상황을 설정하는 구절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정확해요. 그리고 세 번째 논제인 끝나지 않는 일곱째 날에 대해서도 맥케이브는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일곱째 날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구절이 없다는 거? 이건 그냥 그날 창조활동이 다 끝났다는 걸 보여줄 뿐이지 그날 자체가 영원히 계속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침묵에서 너무 많은 걸 읽어내려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건 뭐랄까 침묵으로부터의 논증이라는 거고요. 오히려 창세기 2장 2절에 나오는 동사 샤바트 있잖아요. 쉬셨다, 멈추셨다는 뜻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문자적인 일곱째 날의 창조 사역을 딱 멈추셨음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낸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히브리서 4장에서 이 안식을 영원한 안식의 예표나 어떤 유비, 애널러지로 사용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창세기 2장의 일곱째 날 자체를 영원한 시간으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히브리서의 유비적 사용이 창세기 본문의 원래 의미, 그 문자적 의미를 바꾸지는 않는다. 그런 지적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논제, 그 이중 영역 우주론은 어떻습니까? 이건 이름부터 좀 복잡하게 들리는데요. 네, 이중 영역 우주론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시간 관련 용어들, 날, 저녁, 아침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땅의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시간이 아니다. 그럼 뭐죠? 하늘의 영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시간, 이걸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다, 이런 주장입니다. 와, 상당히 철학적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맥케이브는 이 우주론 자체가 성경 본문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게 아니라 외구에서 가져와서 창세기에 덧씌운 어떤 해석틀, 그리드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욤, 에레브, 포케르 같은 단어들은 성경 전체에서 아주 일관되게 문자적인 시간을 가리킨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하나님이 쉬셨다거나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그런 표현들은 신인 동역론적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모습에 빗대어 설명하는 방식이지 시간 개념 자체가 비유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맥케이브의 비평이 정말 철저하고 본문 중심적이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좀 종합해 볼 때 특히 신학을 공부하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이 프레임워크 해석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요? 맥케이브가 제시하는 강점과 약점, 그리고 이게 목회적으로는 어떤 함의가 있는지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성경 해석에 근거하려는 진지한 노력입니다. 클라인이나 브루스 월키 같은 지지자들이 성경에 충실하려고 애쓰는 저명한 복음주의 학자들이라는 점, 이걸 인정해요. 둘째는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하려는 열정과 헌신입니다. 뭐랄까, 상당한 지적 노력을 기울여서 자신들의 해석을 발전시키고 또 방어해왔죠. 셋째는 이게 중요한데 아담의 역사성이나 타락, 언약 대표성 같은 핵심 교리들을 명시적으로는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핵심 교리는 지킨다는 거군요? 네, 표면적으로는요. 물론 맥케이브는 프레임워크 해석이 결과적으로 이런 교리들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보긴 하지만 어쨌든 지지자들이 비유적 해석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비역사적 해석과 동일시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언급해 줍니다. 그렇군요. 그럼 약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지만 맥케이브가 지적하는 약점 세 가지는 훨씬 더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첫째는 성경 해석에서의 어떤 선택성과 비일관성이에요. 앞에서 쭉 살펴봤듯이 명백한 서사 문법, 예를 들면 바부 연속법 같은 거요. 그리고 단어 용례, 요미 숫자랑 쓰일 때 항상 문자적이라는 거. 또 문맥, 창세기 2장 5절의 문맥 같은 것들을 간과하거나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좀 억지스러운 문학 구조를 만들거나 아까 말한 이중 영역 우주론 같은 외부의 철학적 틀을 본문에 적용하려 한다는 비판입니다. 해석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네. 둘째 약점은 성경의 역사성과 연대기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의 명확한 시간 지표들을 비유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이게 창세기 앞부분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역사 기록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좀 위험한 해석학적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죠. 아, 도미노 효과처럼요. 그렇죠. 양식화된 서술과 역사적 사실 사이에 불필요한 이분법을 만드는 셈이고요. 셋째는 외부 압력에 의한 동기부여 가능성입니다.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데 맥케이브는 이 해석의 순전히 본문 연구의 결과라기보다는 현대 과학, 특히 오래된 지구 연대론과 성경을 어떻게든 조화시켜 보려는 외부적인 동기가 해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지적합니다. 해석의 일관성 문제, 역사성 약화 위험, 그리고 동기의 문제까지. 상당히 근본적인 비판들이네요. 그렇다면 이런 신학적인 논의가 실제 목회 현장이나 또 우리의 신앙 고백적인 이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목회적 함의 역시 중요하죠. 이것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해석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성경을 읽을 때 장르, 이게 저사인지 시인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고 또 명확한 구절이 모호한 구절을 해석하도록 하는 성경 유비, Analogy of Scripture 원칙을 잘 따라야 한다는 거죠. 일관된 역사문법적 해석 방법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을 어떻게 읽느냐가 성경 전체를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시작이 중요하죠. 둘째는 성경의 권위와 명료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외부의 어떤 과학적, 철학적 이론에 성경을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성경 자체가 뭐라고 말하는지에 먼저 귀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주는 거죠. 특히 창조와 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기록에 있어서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리의 원리, 그리고 성경이 구원에 필요한 진리를 우리 보통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게 명료하게 전달한다는 성경의 명료성, perspicuity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 자체의 목소리를 듣는 것, 중요하네요. 네. 마지막 셋째는 창조교리 자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방식이 어떠했는지, 즉각적인 말씀 창조였는지, 아니면 오랜 과정이었는지, 또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문자적인 엿새 창조와 하루 쉼에 근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상징적인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창조기사의 역사성이 아담의 역사성, 원죄, 그리고 구속교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개혁주의 신앙고백, 예를 들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 창조라든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문에서 11문, 창조와 섭리, 또 벨직 신앙고백서 12조에서 14조, 창조, 섭리, 타락 같은 곳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핵심 교리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죠. 와, 정말 폭넓고 깊은 논의였습니다. 프레임워크 해석 그리고 그에 대한 맥케이브의 비평을 쭉 따라가면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네요. 네, 맥케이브 비평의 핵심을 아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요. 프레임워크 해석은 나름대로 현대의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시도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성경 본문 자체의 증거, 특히 문법이나 문맥, 단어 용례 같은 것들에 충실하기보다는 다소 좀 의문스러운 해석학적 가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결과적으로 성경의 명백한 역사적 기록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문자적 6일 창조 해석이 여전히 본문에 더 충실한 해석이다. 이게 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프레임워크 해석이 제기하는 질문 자체는 중요할 수 있지만 맥케이브의 분석에 따르면 그들이 내놓는 해답, 즉 그 해석 자체는 성경 본문의 충분한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군요. 자, 이것으로 창세기 1장의 프레임워크 해석에 대한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를 마칠까 합니다. 맥케이브의 비평을 통해서 이 중요하고도 좀 복잡한 신학적 논쟁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당신의 그 창조 사역을 기록하신 방식 자체 있잖아요. 순차적인 날들, 명확한 서사 구조, 또 구체적인 시간 용어 사용 같은 것들이요. 이런 방식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으로 주신 소통의 아주 중요한 일부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보면 톨레도트라는 구조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내력, 계보, 이야기 이런 뜻인데 어쩌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기록의 형식 자체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의 명백한 특징들보다 어떤 문학적인 틀이나 외부 이론을 더 우선시할 때 혹시 하나님께서 바로 그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셨던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와, 정말 곱씹어 볼 만한 질문입니다. 기록의 형식 자체도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